진화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구 환경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난 시간에 특히 생태계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진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한 결과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구는 뭐 이렇게 생겼죠. 이 지구 안에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권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그 지역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들어삽니다. 지구 외에 아직까지 생물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지구는 특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는 저 막 다 고립된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지구는 우리 생명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이아 이론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아 이론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가이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무슨 신이에요? 맞아요. 대지의 여신이죠. 가이아 이론은 뭐냐면 생물이 사실 이 지구의 환경이 생물을 탄생시키긴 했지만 생물도 역시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진 것은 광합성한 생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구 환경이 산소가 많아진 환경이 되었고 그 환경이 또 다시 생물의 진화 영향을 미쳐가지고 산소 호흡을 하는, 즉 유기호흡을 하는 그런 생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무생물 환경과 생물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생명을 부양하기에 딱 적합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자,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형성한 진화의 기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챕터의 내용치고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책도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생명은 어떻게 기원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2에 보게 되면 생명과학 2에 보게 되면 유리와 밀러의 실험이 있습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 또는 유리와 밀러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초기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화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파린이 개념적 가설을 내놨어요. 어떤 지구의 지구 초기의 어떤 그 무기 환경 속에서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유기물이 모여 거대한 분자가 되고 또 거대한 분자가 모여서 최초의 원시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세포가 연핵생물로 진화했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책에서는 지금 진화를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로 두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보통 생물학적 진화죠. 근데 이제 화학적 진화도 필요한 거니까 최초의 지구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기 중에는 산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우리가 그 당시 환원적 대기라고 하죠. 환원성 대기. 그러니까 산소가 없고 또 지구에 이제 그러니까 산소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공기 중에는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무기 약간 탄소를 포함한 또 이런 것들 포함한 그 대기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요? 책 보게 되면 막 번개도 치고 그다음에 화산 이렇게 활동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구 초기 유기 분자, 작은 유기 분자 이 단계를 선택하는 거죠. 이 단계를 증명한 게 바로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되겠죠. 밀러와 유리는 자, 이 조그만 구 안에다가 방전을 시켰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당시 지구에 있었을 만한 그런 어떤 기체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실험을 며칠 동안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스프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기분자의 단량체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유기분자들이 중합체를 형성한다라는 얘기죠. 중합체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바닷가 얕은 바다에 있던 어떤 그런 진흙 같은 점토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유기 분자들이 모여서 커다란 중합체 분자를 형성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RNA 월드, RNA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가설 아시죠? 그런 가설. 그래서 RNA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얘가 정보 분자이기도 하고 DNA처럼 ATG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도 갖고 있고 RNA는 스스로 효소와 비슷한 어떤 그 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가진 RNA가 아마 초기에 정보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효소 활성도 가진 분자였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정보는 DNA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은 단백질한테 넘겨주면서 그냥 RNA는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되어서 현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를 이루게 됐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포가 어쨌든 바다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최초의 세포가 그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커다란 바닷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좁은 국소적인 공간에서 그런 그 대사라든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세포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작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 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핵생물. 자, 원핵생물부터 생물학적 진화의 대상이 되겠죠. 자,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이 출현하고 진핵생물이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핵생물들이 모여서 즉 큰 원핵생물 안에 작은 원핵생물들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형성되고 큰 세포는 세포막의 안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세포막으로 구성된 이 세포 소기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핵세포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을 형성하고 또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육상이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도전적인 환경이죠. 생명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환경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는 생명체들이 자기의 어떤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상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스트레스는 건조한 스트레스. 육상이 건조한 환경이죠. 물이 말라요. 그 건조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제 그런 수분이 마르는 자기 신체 구조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거대한 식물들 보세요. 굉장히 그 셀룰로스는 단단하게 묶여 있죠. 그래서 줄기가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육상에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격들, 굉장히 강한 골격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강한 골격이 있어야 중력에 대항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들 덕분에 자, 육상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 일단 산소가 풍부해요. 굉장히 물속보다 훨씬 더 산소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육상에는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처음에 올라온 생물들은 육상에서 가장 번성한 그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 여러분, 또 우리 척추동물, 곤충 이런 그룹들은 육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이죠. 처음에 0시가 최초의 생명의 탄생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단계가 바로 화학 진화의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했을 때 거의 35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5억 년 동안 쭉 우리 생명이 이렇게 점점점 진화해 가고 있죠. 점점 우리가 눈에 익숙한 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그 고생대 때 뭐가 나오고 고생대 때 단순한 구조죠. 삼엽충 같은 애들은 고생대 때 그 표준화석이 되겠죠. 고생대 시작에 나타나서 고생대 끝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엽충이 존재하는 곳은 고생대 형성이 되겠고요. 중생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충류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대 파충류들이
번성하던 시절이고요. 신세기에 넘으면 파충류들이 공룡이라고 하는 파충류들이 대부분 멸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가 또 다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생될 때 양치식물들 여러분 고생된 거대한 양치식물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뭐가 됐죠 여러분? 석탄이 되었습니다. 석탄. 자, 중생대 때 넘어서 이제 거시식물들 그다음 쭉 넘어가서 신생대 와서 속시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생물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생물 다양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 생물의 진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는 우리가 화석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화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 속에 파묻힌, 암석 속에 파묻힌 과거 생물의 흔적이나 생물의 그런 생물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이 존재했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제 동위원소 연대 추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화석이 있었던 암석층의 시기를 계산하고 그 암석층에서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동물들의 화석들이 동물이나 특물들의 화석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건 뭐 생물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을 진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화를 굳이 두 단계로 구분하면 대진화와 소진화로 구분합니다. 대진화는 생물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동물의 어떤 동물과 식물의 구조가 출현하는 것들을 대진화라고 얘기하고요. 소진화는 약간 유전학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진화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소진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일반 생물 고등학교 생명과학 책도 나와요. 유전자 풀은요 어떤 한 종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합을 얘기합니다. 유전자 풀. 그리고 그 유전자 풀은요 이 집단 유전자 모형에 따르면 유전자 풀은 진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전자 풀은 변화가 없어요. 그 유전자 풀을 구성하는 여러 유전자들의 조성과 그 조성 B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면 진화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대립 유전자 빈도도 변하지 않고요. 유전자 빈도도 유전자형 빈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진화가 안 된 상태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라고 하면 진화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전자 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대립 유전자들이 있고요. 또 이런 대립 유전자 변화가 소진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진화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적응을 일으킨 진화는 자연 선택 하나뿐입니다. 자연 선택. 나머지 요인들, 유전적 부동이라든지 이주라든지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런 요인들은 적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진화는 뭐냐면 같이 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생대 때 우리 포유동물도 같이 진화했지만 가장 잘 진화한 게 바로 이 꽃식물, 속시식물이라는 그룹들이 가장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곤충들도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여러분 곤충과 그 꽃식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상미공생 관계죠. 자, 곤충은 꽃으로부터 꽃가루랑 꿀을 얻고 또 이 곤충은 꽃한테 뭘 해줘요? 수분을 해주죠.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특히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열매를 못 맺는 식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꽃식물이 다양화하게 되면서 곤충도 같이 다양화하게 된 거죠. 서로 같이 진화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공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공진화만 있는 게 아니라 기생충과 숙주 사이의 관계도 공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를 공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숙주는 기생충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해야 됩니다. 서로 창과 방패가 돼가지고 서로 창을 날카롭게 하면 이쪽도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 같이 진화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공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태적 지위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지만 또 그 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생물이 그 생태계나 그 해당 군집에서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종이 그 종의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모든 그 영향 것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 생태적 지위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물고기는 뭐 염분이 0%에서 뭐 한 10%밀 정도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도는 예를 들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산다고 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생물이 살아가고 실제로 그 생물이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들을 다차원 공간에 나타나면 그게 바로 생태적 지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생물은 그 물고기 A라고 하는 물고기는 온도 범위인 여기, 그 다음에 pH는 여기, 그 다음에 염도는 이 정도, 염분의 농도는 이 정도에서 딱 살아가면 이 생물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그 생물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다른 바다에 사는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 얘는 염도 범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다음에 온도도 더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 생물과 이 생물은 각각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생태적 지위는 뭐 단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 진화 끝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담수 물고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오랜 시간에 지나죠. 여러분들이 어류의 진화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류는 담수에서 진화했어요. 그리고 그 담수에서 일부가 바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 어류를 만들어냈어요. 경고어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처음에 바다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있는 애들은 과거의 걔들의 조상들 어디에 있었냐면 민물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애들도 서서히 바다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자기의 생태적 지위를 변화시켰어요. 진화를 통해서 생태적 지위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태적 지위가, 제가 예를 들어 저는 따뜻한 온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 한 10도에서 20도밖에 못 산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 한 5도에서 30도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더 다양한 환경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되겠죠? 네. 그런 걸 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생태적 지위를 약간 그 폭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좀 넓은 폭을 나타내는 애들, 즉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은 넓은 생태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좁은 생태적 지위를 가진 애들은 특수종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먹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뱀 싫어하시겠지만 뱀들의 대부분은 개구리도 먹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은 굉장히 일반종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에서 애들이 먹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종인데, 어떤 뱀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뱀들은 알밖에 안 먹어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런 애들은 어때요? 굉장히 좁죠, 먹는 것들이. 그러면 걔들은 특수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음식 같은 거 가리지 않고 드시는 분들은 일반종. 음식이 까탈스러운 분들 있죠. 특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종인지 특수종인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이렇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도에서 20도 사이의 범위를 버틸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자기가 선호한 범위가 있죠. 저는 한 15도가 제일 좋아. 그럼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극단 쪽에서는 사실 거기서는 버틸 수는 있지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생물들은 실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여기 보시는 기본 지위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넓게 차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얘들이 살아가는 곳은 걔들이 가장 쾌적한 범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실현지위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주의가 실현주의보다 훨씬 더 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 빨간색 종과 파란색 종이 있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종은 여기 부분에서 겹치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겹치게 되는 뭐냐면 이 환경은 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고 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두 종이 같은 지역에 이 환경에 서로 겹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사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는 뜻은 그 어떤 종들 사이에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수많은 이 바닷가에 있는 사는 그 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들은 여기, 어떤 종들은 여기 이런 데서 각자 먹이를 먹고 있죠. 자, 보게 되면 먹이를 먹는 곳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바다라고 하는 바닷가 또 해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태계 내에서 얘들이 먹이를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먹이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생태적 지위에서 얘는 이 정도의 생태적 지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생태적 지위를 분할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자, 제가 생태적 지위 얘기하면서 경쟁 얘기를 했었죠. 생태적 지위가 겹치게 되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게 되면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경쟁하는 방식. 우리가 이거를 경쟁 배제라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쪽 완전 날려버리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게 갔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생태적 지위를 조금씩 분할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 후자가 되겠죠. 생태적 지위를 분할해서 경쟁을 회피하게 되는. 그리고 각각의 나름대로 생태적 지위에 적응하면서 독특한, 특히 새 같은 경우 이 부리의 모양에 얘들의 먹는 음식을 결정을 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새 나왔으니까 새 부리를 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핀치가 있는데 핀치 맞나요? 자, 벌새네요. 벌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부리의 모양이 두꺼울수록 좀 두꺼운 종자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요. 부리의 모양이 날카롭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것들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곤충과 꽃을 선택하는 종들과 이런 열매와 씨를 먹는 종이 이렇게 분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조금씩 나눠지면서 종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너무 수업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챕터가 좀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다음 챕터는 기대해 주셔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진화에 대한 우리가 오개념이 정말 많죠, 사람들. 진화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적응. 이 적응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그 책에서 나온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먼저 다른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생물의 적응은요 잔인한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개체는 적응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먹이가 있어요. 음식이. 근데 먹고 살려면 거기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이걸 적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에 살아가지 못한 개체는 죽고요. 죽거나 아니면 자손을 못 남기고 그 환경에 잘 버틴 개체들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잘 버틴 개체들의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죠. 그래서 그 환경,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이 그 다수의 개체들이 그 환경에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응은 한 개체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 개체가 여러 세대를 거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적응이 되겠어요. 유전적인 변화예요.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유전적 조합을 갖추도록 하는 변화가 적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응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나중에 학교 가서 적응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책에서 또 다른 적응의 예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명언? 무조건 힘세고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개체들. 결국 마찬가지로 생존과 생식을 잘하는 그 개체들이 결국은
가장 잘 적응한 개체들입니다. 생존과 생식 이 두 가지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응하면 잘 선택하면 생존과 생식 두 가지 팩터를 항상 기억하세요. 생존과 생식. 생존하고 결국은 자손을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많이 남기는 개체들이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는 목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많아요. 진화의 목적성에 대해서. 진화는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리차드 도킨스의 가장 유명한 저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시계공입니다. 눈먼 시계공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우리 생명 공부하면 한 번쯤 봤어야 되는데 뭐 알아요 리차드 도킨스 책은? 유명한 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유명한 거 뭐? 네. 이기적 유전자? 맞아요. 이기적 유전자 유명하죠. 그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자, 눈먼 시계공에서 그 눈먼 시계공. 시계공은 뭐냐면 사실 시계공의 비유는 영국은 여러분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어요. 신교 중에 개신교 중에 성공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자, 그 성공회 주교 중에 한 명이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이 굉장히 그 당시 그 신학이 과학까지 이렇게 침범한 그런 나라였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에 의한 창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시계를 딱 발견했을 때 시계가 저절로 조립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서 거기다 놨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시계를 보게 되면 어때요? 누가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생물이 이렇게 복잡한데 생물이 저절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생물학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느냐? 아니다. 뭐 그렇지 않. 생물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빗대 가지고 만든 거죠. 그에 의해서 이제 페일리는 이런 얘기를 그 리차드 도킨스는 그 얘기를 하죠. 자연이라고 하는 눈먼 시계공이 여기서 눈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든지 진화에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진화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진화가 방향성이 없을 때 눈멀고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시계공이라는 뜻은 결국 그 시계를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이 자연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실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자 그래서 진화는 사실 목적성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진화가 목적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목적성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처럼 만물의 영장에 이렇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진화를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부나 멸종은 대진화에서 다룬 영역이에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제외한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바로 대진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종분화는 뭐냐? 종분화는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멸종은 뭐죠? 종이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종분화는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종분화는 두 가지 과정으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소적 종분화, 동서적 종분화. 그래서 이소적 종분화는 하나의 집단이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두 개로 갈라지고 각각의 독립적으로 진화하다가 어느 순간 보게 되니까 얘들이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서로 교배를 하지 않고 생식을 하지 않고 자손을 낳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소적 종분화. 자, 이소적 종분화는 종분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동소적 종분화는 지리적 경위 없이 한 지역 내에서 종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죠. 사실 동소적 종분화에 대해서는 수많은 진화학자들의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동소적 종분화 예로 많이 나온 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추파리 아시죠? 추파리를 우리가 과실파리라고 해요. 과실파리. 과일을 먹고 과일 위에다가 알을 낳아요. 애들이. 그 위에서 과일 위에서 짝짓기 하고 알을 낳습니다. 이런 애들 과실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 과일 먹으면은 그 안에서 걔를 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일 놔두면 어느 순간 막 쪽팔이 끼죠 이렇게 막 뭐 밖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파리들이 자 미국에 보면 산사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산사나무 사과랑 비슷합니다. 야생 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사나무에 원래 과실파리들이 이렇게 짝짓기하고 그 알을 낳아요.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유럽에서 사과가 도입됐죠. 사과랑 산사나무가 꽃 피는 시기가 좀 다른데요. 꽃 핀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짝짓기해서 알을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한 몇 개월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산사나무만 이렇게 했던 이 종들이 사과하고 산사나무 이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선호한 애들이 사과나무에 알을 낳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또 사과나무 선호하죠. 부모에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만 알을 낳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산사나무가 사실 이게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계속 집단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같아요. 사과나무랑 산사나무가 있는 곳이. 근데 이제 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수역 종분화의 예시로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과와 산사나무가 장소가 다르잖아요. 같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하게 동수역 종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선택에 의한 동수역 종분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상어로 키운 시클리드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걔들은 아프리카가 원래 기원이고요. 그 몸에 수컷들이 굉장히 색깔이 화려해. 암컷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이 호수나 탕가니카 호수 같은 데는 호수지요. 호수니까 그 안에 지리적 격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수백 종이나 되는 그 시클리드가 존재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걔들 보게 되면요. 그 수컷들이 색깔이 다양한데 암컷들이 그 수컷 색깔의 선호도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색,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 파란색,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렇게 같은 종의 수컷들이 있다고 하면 암컷들도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거를 선호하는 암수가 있으면 암컷들이 있으면 각각 짝짓기를 통해서 나오면 자식들, 수컷들은 자기 아빠를 닮은 거고요. 암컷들은 자기 엄마의 취향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선호한 애들이 계속 이렇게 비슷한 애들의 수컷들과 그걸 선호한 암컷들이 만들어내고 이쪽은 이쪽을 선호한 만들어내고 이 둘 사이에 교배가 없는 거죠. 격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애들 사이에서 같은 지역에 같이 물고기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수적 종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시로 제시가 돼요. 그럴싸하죠. 사실 그리고 그 호수라고 하는 거 안에 수백 종이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암컷들은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수컷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연계에서는 여성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분화에 여러 가지 깊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생식적 격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생식적 격리도 이제 우리가 접합 전과 접합 후로 구분합니다. 접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접합자,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이 아예 정자와 난자가 못 만들어지게 되는 생식적 경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접합 전 생식적 경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면 되죠. 서로 교미를 안 하면 돼요. 이 접합 전 생식적 경위는요. 접합 전 생식적 경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합 후 생식적 경위는 쟤들이 교민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접합자가 만들어지지만 이 접합자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예를 들어 자손들이 생식이 노새처럼 생식을 못하거나 노새는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당나귀랑 말, 그죠? 수탉나귀랑 암말 사이의 결합이 노새예요. 노새는 생식적 불임이죠. 불임이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 세대를 못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잡종 1세대에서. 자, 이거 접합 후 격리예요. 그 잡종 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종이
죽어나가든지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잡종 2세대들이 이제 잡종 1세대가 생식을 해서 잡종 2세대를 만들 수 있지만 잡종 2세대들이 시원치 않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또 일종의 접합후 경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생체 경리를 통해 가지고 종분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멸종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사실 종분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멸종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종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이 지금 아무것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종으로 꽉꽉 찼겠죠. 그런데 지구상에 태어난 종의 99%는 이미 멸종을 했어요. 거의. 왜 놀라세요? 네. 다 없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했겠어요.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 지금 있나요? 중생대 때 그 많은 공룡종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조상들도 있나요? 없어요. 다 없어진단 말이죠. 이것처럼 멸종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멸종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이렇게 종이 새로 생겨나듯이 멸종도 되는 과정이에요. 원래 자연스럽게 종이 생겨나는 과정과 멸종하는 과정은 사실은 종이 생겨나는 과정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존재하는 지금 종의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분화 속도가 멸종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종분화보다 멸종률이 되게 큰 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5번의 대멸종이 존재했었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페름기, 삼첩기가 아닌데 백악기, 탄기, 페름기, 뭐지? 트라이아스기, 삼첩기를 트라이아스기를 삼첩기라고 하는구나. 자, 삼첩기, 주라기, 백악기 있는데 지구상에 이제 예를 들어 가장 큰 대멸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름기 말의 대멸종입니다. 페름기. 고생대 말이죠. 이때 삼엽충이 다 없어졌어요. 고생대에 있으면 오르도비스기 이후에 한 번, 그 다음에 페름기 한 번, 여러 번 있는데 고생대기 한 3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악기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는 페름기 말이었어요. 도대체 페름기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페름기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서 판게라고 하는 초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판게 아시죠? 자, 판게를 만들게 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음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얼음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넓어지죠. 대륙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해안선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근데 얘들 다 모여지면 해안선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해안에 살던, 연안에 살던, 얕은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거의 다 멸종했어요. 90% 이상이. 치명적인 멸종이에요. 그리고 육상도 대륙이 큰 게 모이니까 그 내륙은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또 최근에 밝혀진 증거 중에 하나가 육상에서 거대한 화산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가지고 육상에 거의 뭐 굉장히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육상에 있는 화석은 거의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양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지만 해양 무척 동물들의 거의 90% 이상이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페름기 말의 대멸종 때 특히 바다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 같은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하죠. 자, 오늘도 끝이 거의 다가네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 진화의 미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이긴 해요. 근데 이 자연적인 과정을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인위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선택을 흉내내는 거죠. 누가? 사람이. 그래서 인위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의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육종이라고 하죠. 육종.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 배와 사과를 접합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교배 육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방울토마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 놀라세요?
토마토 먹어본 적 있죠? 큰 거. 어떻게 돼요? 막 입에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안 먹죠. 그럼 방울토마토 어때? 한 입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맛은 비슷하고. 그래서 방울토마토도 결국은 품종개량의 산물인 것이죠. 왜 놀라세요? 여러분이랑 저랑 나이 차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런 품종 개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뭐 음식도 이런 것 음식 같은 것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산물들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 GMO라고 하죠. 예를 들어 빨리빨리 잘 자라는 옥수수 이런 것들, 또 해충이 먹지 않는 작물들.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곤충을 죽이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의 그 유전자를 식물에 유전공학적으로 심어요. 그럼 그 식물은 자라면서 자기 이파리라든지 열매 이런 게 살충제를 가득 안고 있는 거죠. 살충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T라고 하는데 그 박테리아 학명이 바실러스 스트롱겐시스예요. 그래서 앞에 B, T의 약자를 써서 BT 세균이라고 하는데 그 BT에서 만들어진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으로 식물한테 심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GMO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굳이 살충제 뿌려주지 않아도 벌레들이 안 먹어요. 먹다가 죽으니까. 그런 어떤 유전자 변형 생물들. 또 쌀은 전통적으로 비타민 B가 없습니다. 그죠? 쌀만 먹으면은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에 잘 걸립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진짜 그 밥 이만큼 퍼주고 다른 반찬은 거의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반찬이 풍부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밥만 먹다 보면은 각기병에 잘 걸리는데 비타민 B군을 쌀 안에 없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식물이 갖고 있던 그런 비타민 B 만드는 유전자를 심어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GMO에 되겠죠. 항균전화 생물 GMO. 그다음에 생물제약은 생물이 이제 만들어낸 의약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그 인슐린 같은 것도 결국 생물이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오고 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도 아시죠? 거기서 하는 게 뭐겠어요? 생물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물약은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과 달리 예를 들어 항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항체 그다음에 하여튼 그 생물이 만드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단백질들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불가능하죠. 생물이 만들게끔 해서 그것들을 우리 약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런 유전공학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짧은데? 아쉬운데?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나요?